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2장 이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 요 파트입니다. 자,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에서 나와 있죠. 자, 1번에 이 통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 1번에 보니까 통일 환경의 의의가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이 통일 환경의 의의, 이 네 덩어리 정도는 우리가 이거 좀 띵크를 해놔야 됩니다. 살짝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첫째, 남북한의 내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밑줄. 두 번째, 한반도 주변국의 환경을 또 조성해 준다고 하는 이런 또 의의가 있고요. 세 번째,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또 의의입니다. 네 번째, 통일은 남북한의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 한반도 주변국의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셔서 통일 환경의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너무 뭐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냉전 시대의 국제 질서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냉전 시대입니다. 아주 그냥 이 냉랭하게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하고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념적 대립, 적대적 경쟁 관계가 조성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니은의 6.25 전쟁은 이러한 대결 양상이 힘의 충돌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북한의 삼각관계가 보이죠. 북한과 중국, 소련 상호 방위 체제입니다. 북한, 중국, 소련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을에 남한의 삼각관계가 있죠. 우리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상호 방위 체제. 남한, 북한, 일본 이렇게 이제 한 팀. 북쪽에서는 소련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에 중국의 그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 우리나라에 먼저 방문했죠. 북한은 아직 방문을 안 했습니다. 북한에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력 시위로 이제 뭐 미사일도 쏘고 말이죠. 우리 쪽을 향해서 뭐 포도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80년대 말의 국제 질서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읽어봅시다. 기억. 동서냉전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서서히 열리는, 그러면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와 물결로 대편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제 이 공산진영 쪽에 맹주했던 소련, 이 고르바초프로 인해 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민족별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도 그 비행기 격추된 거 있잖아요. 그건 뭐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우리 국제 질서를 보면 말이죠. 요것도 이제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탈냉전, 냉전 체제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서독의 역사적인 통일이 이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또 90년대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종족인 소련이 해체가 됐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각 민족별로 이제 다 독립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냉전 시대의 질서가 이제 와해돼서 이전에 이제 긴장이 와해됐다. 냉전 시대가 와해됐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해 무드의 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808쪽이죠. 이 한반도 통일 환경의 긍정적 변화에서 타이틀이 보이죠. 요 세 덩어리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탈냉전 시대의 동북아시아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세계적인 신국제지사가 형성됐다. 그냥 읽어보는 걸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2번,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정책. 요건 좀 우리가 조금 신경 쓸 부분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강조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또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1번,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도 4강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충지입니다. 그것도 밑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은 어느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절대 여행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 현상 유지 정책입니다. 솔직히 통일되는 것을 이 4대 강국이 바란다? 그렇죠.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슬슬 방해 공작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남북한이 합쳐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남북한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큰 소리 치죠. 우리 남한도 지금 엄청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그런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일해보세요. 우리나라가 5대 강국, 아니 4대 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4대 강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바로 2번, 미국 현상 유지 정책이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미국은 이제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위보해 보세요.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방법의 통일보다는 주변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통일을 바라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정책을 보세요. 강력한 통일 한국이 출현하는 데는 비교적 소극적사를 취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 4대 강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해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 대위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글쎄 말은 이렇게 좋게 써놨습니다만은 그거 우리 한국을 약간 비하내지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평화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강력한 통일 한국의 출현은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 통일을 솔직히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책에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사실 이지 하면은 뭡니까? 미국하고 바로 중국에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국이 능가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기에 보면 똑바로 1번에 얘네들은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의 바탕을 둔 중국식 실리외교가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용주의, 그거 밑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국의 입장이면서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얼마간에 이제 오셨다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대단히 우호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북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통일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중국식 실리 외교는 실용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이 정책은 실용주의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말이죠. 겉으로는 사회주의라는 옷을 입으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살짝 믹스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중국이 1등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그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책, 이 한반도의 변화보다는 안정과 평화의 정책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소 수교가 성립돼서 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거, 러시아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걸로, 눈여겨하는 걸로 그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도 이제 또 몇 달가리가 더 있지요. 소련의 해체로 이제 러시아가 등장했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번째 이제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변의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한소 이 수교 맺은 거, 이때 말이죠. 우리가 경제 차관을 소련한테 해준 겁니다. 그걸 아직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국제 질서 형성 과정에 동참하면서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미국의 독주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요전에도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이 두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나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관심과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냥 요것은, 러시아 정책이 이러이러하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의 공통점. 이걸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별 두 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문제 발생보다는 안정과 평화 유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 강대국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여기도 하나 메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일을 원한다? 그렇지요. 주변 4대국들은 통일을 사실 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통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남북 한의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 관계가 보이는데요. 자, 가로 1번. 남북 통일의 과제, 숙제가 있죠. 자, 요것도 이제 읽어보면서 중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밑줄 할 게 있으면 좀 밑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한 대비의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간의 개선이 중요하다. 요 후반부를 밑줄 부탁합니다. 남북한 내부의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면 통일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갈등 분열 이거 안 되겠죠. 세 번째, 남북한 대립과 체제의 경쟁은 통일 환경을 약화시켜왔고 군사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합으로 인해서 분단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국민의 복지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시료로 통일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퇴색되고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환경에 대한 남한의 입장. 우리는 이제 그 다원주의 사회죠. 아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결국은 우리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 아닙니까? 다원주의 사회 밑줄을 놓고 기억을 보세요. 다양한 목표와 이익 추구를 인정하는 뭡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사회 고고 밑줄. 다양한 의견을 조절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 요것도 밑줄. 다양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여러 세력들이 같이서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국회라고 하는 정치 쪽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통일 정책 결정이 나와 있죠. 와, 이 기억이 너무 중요합니다. 통일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다고 하는 거 강력히 밑줄을 냈어요.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그 일부 몇몇 정치인들이 결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원주의 입각해서 정부의 통일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다원주의 입각해야 된다. 밑줄. 다원주의 입각한다는 데는 조금 전에 밑줄했던 거 다양한 세력들이 차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세력들이 지닌 통일에 관한 입장이 나와 있죠. 크게는 중도, 그 다음에 보수, 혁신으로 이렇게 3쿠션, 세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조화를 이룰 때 그 결정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가서 통일 환경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북한 예례들은 노동당이 사회 세력들을 영도하고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 지금 뭐 김정은 아닙니까? 예. 이 북한에는 노동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뭐 형식상 뭐 몇몇 당을 두고 있는데, 그건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이 다양한, 이 당이 있다. 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다양한 세력을 다 존중한다. 이런 걸, 뭡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통일 정책 결정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외형상 남한에 비해서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은 당이 결정하는 통일 원칙 및 정책을 그대로 지지할 수밖에 없다. 노동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뭐 거부말을 일으켰다. 바로 숙청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81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권력 집중 현상의 사례가 나와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김정은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하는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말이죠. 자, 가로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북한의 통일 환경 변화 가능성이 보이죠. 예, 어쨌든 북한도 이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좀 살짝 중요 표시 좀 해놓으시고.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지금 솔직히 중국 쪽에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직된 북한의 중앙 집권적 경제 제도하고 중동업 위주의 경제 건설 정책은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다 각각 싸져서 다 밑줄을 놓으세요. 세 번째, 동북이 소련의 붕괴와 수년간 있다는 자연재해는 경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하는 거. 예. 북한에 전 시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굶어 죽는 우리 북한 주민들, 안타까운 우리 북한 주민들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 분명히 우리는 기대되고 있는 거죠. 북한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북한의 상황을 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 김정은의 그 외삼촌인가 있죠. 그 양반이 이번에 이 숙청을 당한 거 아닙니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빠른 변화에 반대하는 이 기본 세력들,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김정은이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통일 정책을 보면은 통일 정책을 우리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일 정책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통일 정책을 우리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관된 흐름, 일관되게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세 덩어리 노력이 있죠. 첫째, 통일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지만 기본 이념과 방법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 이념과 방법은 그렇죠. 민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한다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민주적, 평화적 방법. 그거 좀 밑줄 하시고요. 세 번째, 통일 문제는 같은 민족은 마땅히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론적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위, 마땅히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로 2번에 내려오셔서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이 나와 있죠. 뭐 대북인식, 통일 방식, 발표 계기 및 방안 쭉 나와 있는데요. 이 10학서부터 해서 국민의 정부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하나씩만 간단하게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세 번째 칸에 3,4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3,4공화국. 3,4공화국에서 보면은 말이죠. 거기 이 두 번째 칸, 통일 방식에서 두 번째 점에서 보면은 선건설 후 통일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죠. 먼저 건설한 후에 나중에 통일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거 밑줄.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발표 계획이 방안에서 나와 있죠. 평화통일 구상선언하고 7.4 남북 공동성명 그거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그거 밑줄. 예. 그 두 덩어리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와서 이 6공화국 있지 않습니까? 6공화국. 6공화국에서 보면은 말이죠. 통일 방식 두 번째 칸. 남북 연합의 과도 단계를 거쳐서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을 하겠다. 예. 그거 밑줄로 했어요. 특히 남북연합이라고 과도 단계. 그게 포인트입니다. 과도 체제에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거기서 통일헌법을 만들어가서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다 합쳐서 총선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나온 것이 우측의 발표계획 방안에서 7.7 특별선언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히 말이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 그걸 밑줄에서 띵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문민정부 있죠. 문민정부에서 통일 방식을 보세요.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거. 아까 6공화국에서 얘기했던 남북연합이 바로 문민정부에서도 얘기된 겁니다. 남북연합의 과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통일을 끌어안산다고 하는 이런 3쿠션 3단계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3단계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포인트로 삼고요. 문민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에 와가지고서는 말이죠. 이게 통일 방식으로 보면은 무력 도발 불허 흡수 통일 배제입니다. 누구든지 남쪽이나 북쪽이나 흡수 통일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때 국민의 정부가 바로 대통령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했었죠. 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발표비 계기 방안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정도 하나 여러분들 띵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서 자, 그럼 이제 811쪽으로 오셨죠? 자, 이제 그 제1공화국부터 해서 우리 이제 811쪽에 제6공화국 넘어가서 812쪽에 국민의 정부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공화국에서는 동그라미 5번 이승만 대통령 체제입니다. 네. 이때 휴전에 반대했고 반공화 북진통일을 주장했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2공화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는데 동그라미 3번에 장면 정권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3공화국에 와가지고서 말이죠. 예. 요 3공화국, 요게 바로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선건설 통일 원칙을 천명했다고 하는 거. 예, 그거 밑줄. 그래서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 통일이다. 따라서 조국 근대화만은 남북 통일에 대한 대전제요. 중간 목표이다. 통일의 꿈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다. 결국 근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미래 가서 강목설 경축사에서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을 발표했어요. 특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밑줄에서 띵크해야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예. 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주 평화통일입니다. 예. 자주적으로, 민족적으로 평화통일 하자 말이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유라교라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와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 발표문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공화국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5공화국에 와가지고서 여기서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공화국에 와가지고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자, 한 장 넘어가셔서 812쪽입니다. 문민정부. 예, 문민정부. 여기 바로 이제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김영삼 문민정부.
여기서 이제 한민족, 동그라스 한 번에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있다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밑줄했죠. 3단계 통일 방안. 그거 밑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때 직접 북한에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하는 거.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때 발표가 됐다고 하는 거. 그 정도. 자, 그래서, 가로 11번에 보니까 남북 통일 정책의 특징이 나와 있죠. 평화, 민주, 자주를 바탕으로 한다. 그거 밑줄부터 갑시다.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균형주의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